어르신, 또 늦으셨어요. 허허, 오늘은 발길이 잘 안 떨어지더구나. 왜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야. 그냥 내가 챙겨준 밥이 자꾸 생각나서. 그러지 말고 일찍 오세요. 안 오시면 걱정돼요. 아가야, 내가 이렇게 말해주면 내가 얼마나 미안한 줄 아냐.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할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며칠째 보이지 않던 그는 비 오는 밤 뜻밖의 곳에서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순간 수지는 몰랐다. 그가 숨겨온 과거가 자신의 삶과 깊게 얽혀 있다는 걸. 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수진의 세상도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후의 이야기는 본편에서 이어집니다. 토요일 오전 무료급식소 앞 골목은 여느 때처럼 김이 서렸다. 아직도 겨울의 잔재가 남아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갔지만 문이 열릴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사람들은 삼삼오오 몰려들었다. 허리 굽은 할머니부터 새벽에 폐지를 주워 모은 듯한 카트를 끌고 온 노인들, 손을 꼭 붙잡은 아이까지. 이곳은 가난한 사람들의 숨구멍이자 수진에게는 삶의 버팀목 같은 곳이었다. 수진 씨, 밥솥 뚜껑 좀 열어줘요. 관장의 목소리에 수진은 재빨리 뛰어갔다. 커다란 밥솥을 열자 하얀 김이 얼굴을 감싸며 퍼졌다. 순간 입안에 침이 고였지만 그녀는 무심히 턱을 굳게 다잡았다. 네, 관장님. 국도 다 끓었어요. 수지는 오늘도 소매를 깊게 걷어붙였다. 손등에는 오래된 습진 자국이 옅게 남아 있었고 새벽 알바하느라 피곤이 가시지 않은 눈 밑에는 살짝 푸른 기운이 돌았다. 하지만 손놀림은 누구보다 빠르고 부지런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많이 드세요. 사람들이 하나씩 받아가는 밥과 국, 그릇이 텅 비어 돌아올 때마다 수지는 묘한 감정에 잠기곤 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나한테 밥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한 끼를 받으러 오는 거겠지. 그 생각이 들면 오늘도 그녀는 더 손이 바빠졌다. 수진아, 너는 점심 안 먹니? 옆에서 반찬을 나르던 권사님이 혀를 찼다. 조금 이따 먹을게요. 사람들 줄어들면요. 그 말 맨날 하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말라 있는 것 같구만. 수지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밤에는 편의점 근무, 새벽엔 청소 아르바이트, 그리고 토요일엔 이곳. 가난은 그녀에게 습관처럼 붙어 있었고 고단함은 일상이었다. 그래도 이곳만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적어도 여기선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니까. 점심 배식이 끝을 향해 가며 사람들의 발길이 조금씩 뜸해졌다. 그때였다. 수진 씨, 밥 거의 다 떨어진다. 이제 정리 들어가자고. 관장이 그릇을 정리하며 말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 관장님. 조금만요. 혹시 모르니까 한 그릇만 더 남겨주세요. 관장이 피곤한 얼굴로 웃었다. 또 그 할아버지 때문이지? 네, 오늘도 늦게 오실 것 같아서요. 지난번엔 국물만 드시고 가셔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관장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한테는 잔소리 안 한다. 그분 목 한 그릇 남겨두자. 수지는 손을 닦고 작은 밥그릇 하나를 깨끗하게 닦았다. 흰밥을 담고 나물과 김치를 정갈하게 얹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에게 밥을 차려주는 것처럼. 권사님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 할아버지는 참 복도 많다. 너 같은 아가씨가 챙겨주고. 저도 누가 이렇게 챙겨줬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말하고 나니 괜히 얼굴이 뜨거워져 수지는 시선을 돌렸다. 무료급식소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를 버텨내는데 급급한 얼굴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늘 늦는 한 사람이 있었다. 한참 배식이 끝난 뒤
쭈뼛쭈뼛 들어와 미안하다 하며 허리 굽혀 밥을 받는 장노인. 그는 늘 헐렁한 낡은 코트에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나타났다. 숨을 몰아쉬며 들어오는 모습이 마치 늦지 않기 위해 끝까지 뛰어온 사람처럼 보였다. 수지는 그 모습에서 자꾸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올라 마음이 불편했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오늘은 안 오시나? 시계를 본 순간이었다. 무료급식소 문이 벌컥 열렸다. 찬바람이 한꺼번에 들어오며 앞치마가 잔뜩 날렸다. 허허, 또 늦었지? 문가에서 숨을 헐떡이며 장노인이 서 있었다. 수진의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다. 어르신, 기다렸어요. 오늘은 안 오시나 했어요. 장노인은 머쓱하게 뒤통수를 긁었다. 미안하다. 이 늙은이가 발이 느려서 너희 젊은 사람들 일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해서 죄지. 죄는요. 어르신 밥 따로 챙겨놨어요. 뜨끈할 때 드세요. 수지는 준비해둔 그릇을 내밀었다. 장노인은 그 그릇을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더니 갑자기 표정을 살짝 떨구었다. 내가 이렇게 대접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어르신, 밥 먹는데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게 아니다. 내가 챙겨주는 게 참 고맙다. 그 말은 짧았지만 마음을 흔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수지는 장노인의 등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잠겼다. 그의 등은 늘 구부정했지만 그 안에는 묘하게 단단한 기운이 있었다. 가난한 사람의 등은 아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대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장노인은 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조용히, 천천히, 마치 마지막 식사를 하듯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스럽게 씹었다. 그런 모습이 수지는 유독 마음에 들어왔다. 어쩐지 오늘도 늦게 왔지만 오늘도 안 와서 걱정했지만 그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편안해지는 기분이었다. 식사가 끝난 뒤 장노인은 빈 그릇을 들고 와 말했다. 잘 먹었소. 오늘 밥 유난히 따뜻했네. 어르신 오실 줄 알았어요. 그 말 고맙다. 그리고 그는 문을 나서며 뒤돌아 수진에게 손을 가만히 흔들어 보였다. 그 말 없는 인사 하나가 이상하게도 오래 남았다. 그때는 몰랐다. 그가 왜 늘 늦게 왔는지, 왜 자신에게만 유독 미안한 눈빛을 띄었는지, 왜 자신이 챙겨주는 한 그릇 따뜻한 밥에 그렇게 묘한 표정을 지었는지, 그 모든 이유가 수진 자신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머지않아 자신의 세상이 흔들릴 거라는 걸 그녀는 조금도 몰랐다. 며칠 뒤에 무료급식소는 유난히 쌀쌀했다. 바람은 여전히 겨울의 찌꺼기를 품고 새어 들어왔고 하얀 김이 공기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수지는 아침부터 뭔가 마음이 불편했다. 이유는 모른다. 그냥 허공에 조용히 떠있는 먼지 같은 불길함이 목 뒤를 타고 내려오는 기분이었다. 수진 씨, 오늘 반찬 좀 적게 담아. 이번 주는 식자재도 빠듯하네. 관장의 말에 수지는 멈칫했다. 또요? 지난주도 적자였는데. 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계산서를 흔들어 보였다. 요즘 후원 줄었지. 사람들은 점점 늘지 뭐. 어쩌겠어. 어떻게든 버텨야지. 수지는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곳은 단순히 봉사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공간이었다.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하루의 끝에 적어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건네줬다고 말할 수 있는 곳. 배식 준비를 하며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문 쪽을 바라봤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그 문틈을 바라보는 건 오늘따라 더 큰 의미를 가졌다. 어르신은 오늘은 일찍 오려나?
그 생각을 하자 스스로 웃음이 나왔다. 늘 늦게 오는 사람한테 내가 뭘 기대한다고.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하나둘 들어왔고 무료급식소는 금세 북적였다.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 고맙다고 연신 허리 숙이는 사람들, 반찬 리필해달라는 목소리. 하지만 수지는 계속해서 문을 흘끔거리며 봤다. 그때였다. 손님들이 거의 빠져나가서 밥솥이 바닥을 드러낼 즈음. 자, 오늘 끝났네. 정리하자. 관장이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다. 수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었다. 어르신 오늘은 안 오시나 봐요. 관장은 눈썹을 한번 치켜 올렸다. 그 늦게 오는 분? 그래, 오늘은 안 보이네. 무슨 일 있으신가? 수지는 대답 대신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는 그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그 자리는 늘 장로인이 앉던 구석 자리였다. 낡은 코트 자락이 털썩 내려앉던 자리. 밥을 먹고 나면 항상 그릇을 두 손으로 들고 와. 잘 먹었소. 라고 말하던 자리. 오늘은 그곳이 유난히 비어 있었다. 수진 씨, 됐어. 치우자. 권사님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걱정되면 내일 또 기다려보면 되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걱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며칠 동안 보지 못한다면 어떡하지? 혹시 아픈 건 아닐까? 혹시? 그녀는 생각을 멈추고 고개를 흔들었다. 정리하면서도 그녀는 문 쪽을 계속 신경 썼다. 하지만 그날 장로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무료급식소 문을 닫고 나오자 바람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 수지는 외투깃을 여미며 길을 걸었다. 하루가 끝나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밤의 도시는 조용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집은 낡은 빌라 4층. 올라가는 계단마다 그녀의 숨은 조금씩 가빠졌다. 문을 열자 허전한 방이 그녀를 맞았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2구 번호. 가난은 익숙했지만 오늘은 그 허전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지? 단지 한 번 안 온 건데.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다. 그건 단순히 기다렸던 사람이 안 온 문제가 아니다. 저 노인은 수진의 일상에서 점점 특별한 무언가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가 올 것 같은 기대, 그가 웃어주던 눈빛, 그가 조용히 말하던 오늘도 고맙다라는 한마디가 생각보다 깊게 남아 있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갑자기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빌라를 나섰다.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발걸음은 묘하게 빨라졌다. 가로등 아래로 긴 그림자가 흔들렸다. 혹시 근처에 사는 걸까? 혹시 아픈 건 아닐까? 혹시 내일도 안 오면 어떡하지? 무료급식소 근처 골목을 한 바퀴 돌며 수지는 장로인이 앉아있을 법한 곳들을 살폈다. 공원 벤치, 편의점 앞, 정류장 뒤편. 하지만 어디에도 그의 모습은 없었다. 그때 갑자기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무료급식소 뒤편 골목에 장로인이 가끔 주워다 마시던 종이컵 커피 자판기가 있다. 그 앞 쓰레기통에 얇은 종이컵 하나가 버려져 있었다. 겉면엔 커피 자국이 묻어 있었고 컵 가장자리는 손으로 꼭 쥐었다가 놓은 듯 움푹 파여 있었다. 혹시 오늘 왔다 간 걸까? 아니면 오래된 컵일까? 정답은 알 수 없었지만 수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더 불편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한 문장이 있었다. 내가 챙겨주는 밥이 자꾸 생각나서. 그 말이 왜 이렇게 아프게 들릴까? 왜 그 말이 오늘따라 계속 귓가에 맴도는 걸까? 불길한 마음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수진의 가슴속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르는 상태였다. 이 작은 불안이 곧 그녀의 삶 전체를 뒤흔들게 될 첫 조각이라는 걸. 그리고 장로인이 며칠 뒤 다시 나타나게 될 장소와 상황이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처음으로 드러나는 커다란 진실의 그림자라는 걸. 장로인이 오지 않은 지 사흘째. 무료 급식소 안에 따뜻한 공기마저 수진에게는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다. 수진 씨, 오늘도 그분 안 보이네. 권사님이 반찬을 비우며 말했다. 네, 오늘은 꼭 오실 줄 알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갑자기 편찮아지기도 하고 그래. 너무 걱정 말고.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말, 걱정을 키우는 말도 없었다. 수지는 국을 떠가는 도중에도 자꾸 문 쪽으로 시선이 갔다.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낯익지 않은 얼굴이 들어올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다. 오늘도 오지 않았다. 배식을 마치고 정리를 하는데 관장이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 씨, 잠깐 얘기 좀 할까? 그 말투에 수지는 순간 긴장했다. 서둘러 앞치마를 벗고 관장 뒤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다. 낡은 책상 위에는 계산서와 전기료 고지서가 쌓여 있었다. 관장은 머리를 감싸지며 말했다. 사실 급식소 운영이 요즘 너무 힘들어. 지난번에도 적자였잖아요. 이번에도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다 마이너스야. 관장은 깊은 한숨과 함께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이대로면 문 닫아야 할지도 몰라. 수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안 돼요. 여긴 사람들 마지막 버팀목인데. 관장님, 후원자라도 찾아보면? 말이 쉽지. 요즘 다들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관장은 잠시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 씨는 이곳이 많이 소중한가 보네. 네. 여기 없으면 버티기 더 힘들었을 거예요. 말을 하고 보니 가슴이 뭉클했다. 무료급식소는 그녀에게 단순한 봉사 장소가 아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그곳이 사라진다는 것. 너무 큰 상실처럼 느껴졌다. 걱정 말고 우리도 어떻게든 버텨볼 거야. 관장이 어깨를 토닥여줬지만 위로가 되진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길을 탔다. 며칠 전 장로인을 찾아다녔던 그 길. 그 골목은 어둑하고 전등은 오래되어 깜빡거렸다. 버려진 상자들, 낡은 포스터들, 그리고 바람에 밀려 굴러가는 종이컵. 수지는 종이컵을 본 순간 멈춰섰다. 며칠 전 봤던 그 커피컵과 너무도 비슷했다. 다 같은 종이컵일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거슬렸다. 혹시 여기까지 왔다 간 걸까? 머릿속에서 의미 없는 추측이 되풀이됐다. 그녀는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정류장 뒤 작은 공터, 버스 정류장 의자, 편의점 앞 벤치. 하지만 여전히 장로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돌아가는 길, 수지는 문득 무료급식소 앞에 멈춰 서 있었다. 불 꺼진 건물, 닫힌 철문, 안에서 들리던 따뜻한 사람들의 소리 대신 바람만이 스산하게 지나갔다. 그때 문 앞에 놓인 작은 물건이 눈에 들어왔다. 흙 묻은 낡은 손수건. 그 손수건의 한 귀퉁이엔 희미하게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J, S. 수지는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다. 혹시 장로인? 하지만 동시에 이 동네에도 J로 시작하는 사람 많겠지. 라고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그러나 그 손수건을 집어드는 순간 알 수 없는 불길함이 몸을 훑고 지나갔다. 심장 박동이 서서히 빨라졌다. 다음 날 무료급식소에는 항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만큼 소란스러웠다.
수진 씨, 저 사람 봐. 권사님이 창밖을 가리켰다. 건장한 남자 둘이 무료급식소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정장 차림 말수가 적고 표정은 딱딱했다. 수지는 순간 움찔했다. 저런 사람들이 이곳에 올 사람들은 아니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관장에게 다가갔다. 조용히 무언가를 묻는 모습이었다. 잠시 후 관장이 다가와 말했다. 수진 씨, 저분들 장로인 찾으러 왔다는데? 네. 수진의 마음이 소리 없이 무너졌다. 어르신 혹시 무슨 일이라도? 관장은 고개를 겨우 저었다. 자세한 건 모르겠대. 그냥 어디 갔냐고 묻더라. 수진은 밖으로 나가 정장 남자들에게 다가갔다. 저 장로인 어르신이요? 여기 자주 오셨어요. 그런데 사흘째 못 뵀어요. 남자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찾고 있는 분이 맞는지 확인해야겠지만 그분은 여기서 밥을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남자는 말끝을 흐리듯 덧붙였다. 그분은 그런 곳을 갈 분이 아닙니다. 그 말이 수진의 가슴 속에 깊게 박혔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곳에 왔던 걸까? 왜 하필 자신에게만 저런 눈빛을 보였을까? 왜 늘 늦게 왔을까? 왜 매번 미안해했을까? 의문들이 파도처럼 쏟아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남자는 한마디를 던졌다. 곧 다시 연락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두 사람은 자리를 떠났다. 수지는 도저히 가만히 설 수 없었다. 마음은 이미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를 찾아야만 한다. 지금 당장. 수지는 앞치마를 벗고 급식소 문을 뒤로 한 채 골목 밖으로 뛰어나갔다. 오늘 밤은 그가 사라지던 첫날보다 더 불길했다. 곧 비가 내릴 것 같은 하늘 아래 그녀는 그를 찾기 위해 가장 어두운 밤길로 향하고 있었다. 비는 예고 없이 쏟아졌다. 바람도 없이 소리도 없이 마치 하늘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듯 골목의 가로등 불빛은 빗물에 젖어 황금빛 얼룩을 길 위에 뿌려놓았다. 수지는 우산도 쓰지 못한 채 헐떡이며 좁은 골목을 뛰었다. 어르신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머릿속은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집에 가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 것 같았다. 무언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가 자신을 향해 뭔가 남겨놓은 듯한 느낌. 무료급식소 뒤편 골목을 지나 주택가로 넘어가던 순간이었다. 골목 끝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사람 둘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수지는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그때 그들 중 한 사람이 몸을 돌렸다. 어르신? 수진의 목소리는 비에 묻혀 사라질 듯 희미했지만 그는 돌아섰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눈빛. 낡은 코트 자락은 비에 젖어 무겁게 아래로 늘어져 있었다. 그는 늘 그랬듯 헐렁한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오늘은 묘하게 다른 기운이 풍겼다. 수진? 장로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은 한순간 멈칫했다. 감정이 복잡하게 밀려들어왔다. 반가움, 우려, 분노, 걱정. 모두가 뒤엉켜 가슴을 조여왔다. 어르신 왜 안 오셨어요? 아픈 거예요? 어디 다치신 거예요? 수지는 숨도 고르지 못한 채 쏟아냈다. 며칠째 안 오시니까 걱정됐어요. 너무. 장로인은 고개를 돌렸다. 그의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정장 차림, 침묵, 긴장된 태도. 너 여기서 뭐 하냐?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장로인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됐어, 잠깐만. 그 말의 힘이 묘하게 묵직했다.
가난한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늘 밥을 얻어먹던 사람의 음성이 아니었다. 그건 평생 많은 사람을 움직여온 사람의 목소리였다. 수지는 낯선 위압감을 느꼈다. 어르신, 저 사람은 누구예요? 신경 쓰지 마라.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다. 일하는 사람들? 그 단어가 너무 어울리지 않았다. 무료급식소에 늘 늦어와 허리를 굽히던 남자가 일하는 사람을 데리고 다닌다고? 비는 점점 굵어지고 시간은 마치 흐르지 않는 듯 무겁게 고여 있었다. 수지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정말 괜찮아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장로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을 지탱한 듯한 깊은 눈빛.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 고백하지 못한 시간들, 뭔가 담겨 있었다. 그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말했다.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 저한테요? 왜요? 오히려 저는 어르신이 안 오셔서 더 미안했어요. 밥이라도 좀 더 챙겨드릴 걸. 아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챙겨줄 자격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끝이 흐려졌다. 수지는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순 없었지만 그의 떨리는 손과 눈빛이 마음을 짓눌렀다. 어르신 혹시 저한테 숨기고 있는 거 있어요? 그 말에 장로인은 움찔했다. 그리고 그의 표정에서 순간적으로 짧지만 날이 서는 긴장감이 스쳤다. 수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어르신, 누구세요? 정말 누구예요? 장로인은 자신을 데리고 온 남자들을 바라봤다.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만 두 눈엔 대비 태세가 서려 있었다. 그 잠깐의 정적을 깨뜨리듯 장로인이 입을 열었다. 수진아, 너는 모른 채 지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 말은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없다는 의미였고 동시에 말하고 싶다는 마음이 섞인 고백 같았다. 수진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비는 그들의 대화를 가리려는 듯 점점 더 세차게 내렸다. 어르신 진짜 무슨 일이죠? 왜 안 오셨어요? 왜 이 사람들과 같이 있어요? 수지는 거의 울먹이며 물었다. 장로인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비에 젖은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그 손은 놀랍게도 따뜻했다. 수진아, 너한테 차마 말 못할 일이 있다.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얼굴 보면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 그게 무슨... 수지는 목이 메었다. 그 순간 우산을 들고 있던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더 이상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 그 한 단어가 심장을 후벼 파듯 꽂혔다. 수진의 시야가 잠시 흔들렸다. 입술이 떨렸다. 회장님? 장로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얼굴 위로 빗물이 흐르고 그 표정은 방어할 수 없을 만큼 드러나 있었다. 그 순간 수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가 가난한 노인이 아니라는 걸, 그저 늦게 오는 손님이 아니라는 걸,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하던 이유는 단지 늦어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걸.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대체 어르신은 누구예요? 장로인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언젠가 말해줄게. 하지만 지금은 너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자들은 장로인을 부축해 데려가기 시작했다. 아, 잠깐만요. 어르신, 저한테 뭐 숨기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왜 가요? 수지는 뛰어가려 했지만 장로인은 돌아보며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내 곁에 나타난 이유는 곧 알게 될 거다. 비금이 선명하게 떨어지는 가운데 장로인의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다.
수지는 빗속에 홀로 서 있었다. 온몸이 젖었고 속은 더 젖어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어르신과 자신의 인연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의 부재가 단순한 걱정으로 끝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비가 사라진 새벽, 도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요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고요할 수 없었다. 밤새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운 끝에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는 기다리기만 할 수 없다. 어르신이 누군지, 왜 내 앞에 나타난 건지 알아내야 한다. 수지는 식지 않은 커피를 그대로 두고 작은 가방을 챙겨 급식소로 향했다. 무료 급식소는 아직 문이 닫혀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돌계단과 잠긴 철문, 그리고 장로인의 그림자 같던 구석 자리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들었다. 며칠 전 급식소 앞에서 주운 모서리에 J.S. 라고 적힌 낡은 손수건. 어르신 거 맞겠지? 수지는 작게 중얼거렸다. 단지 우연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실들이 한 곳으로 모여 있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났다. 수진 씨, 이렇게 일찍 와서 뭐해? 관장이 놀란 눈으로 서 있었다. 아, 그냥 좀 일찍 눈이 떠졌어요. 수지는 대충 둘러댔지만 관장은 눈치를 챘는지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분 때문이지? 네. 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제 왔던 저 사람들 이상했어. 무료 급식소랑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더라. 수진도 그 장면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관장님, 어제 그분들 혹시 뭐 더 말한 건 없어요? 관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아니, 근데 하나 이상한 건 있었어. 그 사람들이 떠날 때 그러더라. 그분은 이런 곳에 오실 분이 아닙니다. 그 말이 다시 수진 가슴에 꽂혔다. 이런 곳에 오실 분이 아니다. 그 말 속에는 가난한 곳에 올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인가? 수진의 머릿속엔 지난밤 남자가 부른 단 하나의 단어가 깊게 박혀 있었다. 회장님, 무료급식소에 나타나는 노인에게 어울릴 리 없는 호칭. 수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관장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관장님, 저 그분 찾아보려고 해요. 관장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찾는다니? 어디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젯밤에 만난 그분들, 그리고 회장님이라고 부른 그 말,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관장은 수진의 진심을 읽었는지 한참을 생각하다 조용히 말했다. 수진 씨, 네. 너도 알지? 세상엔 우리가 모르는 일이 더 많다는 거. 네. 그분이 어떤 사람인진 모르겠지만 내가 다가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 혹은 내가 꼭 알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의 비밀을 조심스럽게 건드리는 듯한 무게가 있었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수지는 아버지의 낡은 서류철을 꺼냈다.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물건은 딱 2상자뿐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회사 서류라고 써 있는 박스였다. 그때까진 보고 싶지 않아 열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아버지의 과거와 어르신이 연결되어 있는 걸까? 수지는 손을 떨며 박스를 열었다. 먼지가 잔뜩 쌓인 폴더들, 색이 바랜 회사 로고, 그리고 아버지가 쓰던 오래된 다이어리 몇 권. 수지는 천천히 첫 번째 다이어리를 펼쳤다. 1998년, 2004년, 2007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짧게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J. S. 에게 흔들렸다. 수진의 손에서 다이어리가 덜컥 떨어질 뻔했다. J. S. 몇 시간 전 무료급식소 앞에서 발견한 손수건의 이니셜. 그리고 어젯밤 남자들이 호칭했던 회장님. 수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설마 아버지가 말했던 그 사람? 다이어리를 넘긴 손끝이 떨렸다. 몇 장 뒤 또다시 비슷한 문장이 나왔다. J. S. 와의 계약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또 한 장 뒤 J. S. 가 움직인다. 조심해야 한다. 그 순간 수진의 머리는 새하얘졌다. 아버지 회사가 무너질 때 중심에 있던 이름 J. S. 그 이름이 거리의 무료급식소에 서 있던 늙은 남자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창에 아버지 회사가 무너지던 시기의 뉴스를 검색했다. 오래된 기사들이 줄줄이 뜨기 시작했다. 몇 건을 넘겼을 때 고개를 떨구고 서 있는 정장 차림의 남자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주변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있었고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업 구조조정 자금 흐름의 핵심 인물 J. 송 회장. J. 송. J. S. 정작 남자들이 회장님이라고 부른 그 사람. 그리고 무료급식소에 허름한 코트를 입고 나타났던 장로인. 두 사람의 얼굴을 수지는 그제서야 겹쳐보았다.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어르신이 아버지를 무너뜨린 사람? 손이 떨렸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동안 장로인이 보여준 미안한 눈빛, 늦게 오던 습관, 수진이 밥을 챙겨줄 때의 그 묵직한 표정, 모든 것이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다. 발신자 미확인 번호. 수지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 번호가 그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는 걸.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짧은 침묵. 그리고 오래된 담배 연기처럼 낮고 쉰 목소리. 수진이냐?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르신? 그 너머로 조용히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다. 미안하다.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전화 너머의 장로인은 아직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결말을 향해 가는 사람의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수지는 더 이상 과거와 현재를 분리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부터는 도망갈 수도 외면할 수도 없다는 것을.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쥐고 있었다. 장로인의 목소리는 희미했고 숨은 고르지 못했다. 수진이냐? 그 익숙한 떨림.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건네받을 때 매번 미안함을 뒤섞어 담던 그 목소리.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마치 어디에 기대고 앉아 겨우 말하는 사람의 소리였다. 어르신 어디 계세요? 괜찮아요? 어디 아픈 거예요? 미안하다. 잠깐 볼 수 있을까? 수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며칠 동안의 실종, 정작 남자들, 회장님이라는 호칭, 아버지의 다이어리에 적힌 J. S.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 같았다. 어디에요? 지금 갈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뒤 아주 작고 힘없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포장마차 알지? 그날 우리가 마주쳤던 곳. 수지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겉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비는 이미 그쳤지만 도로는 젖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번져 길이 더 낯설고 더 스산하게 보였다. 어르신 제발 괜찮아야 해요.
포장마차에 도착했을 때 붉은 천막 아래로 한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바로 장로인이었다. 그는 천막 가장자리, 바람이 스치고 물방울이 떨어지는 구석에 홀로 웅크리고 있었다. 수지는 숨이 멎는 듯했다. 어르신. 그녀가 이름을 부르자 장로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는 검게 피곤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수진을 놀라게 한 것은 그 얼굴에 떠 있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슬픔이었다. 왔구나.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수진은 다가앉으며 말을 꺼내기도 전에 눈물이 핑 돌았다. 왜 연락 안 했어요? 며칠 동안 어디 있었어요? 어르신 혹시 어디 안 좋으신 거예요? 장로인은 답하지 않았다. 그저 잠시 하늘을 보고 어디 먼 데를 바라보듯 시선을 흘렸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어르신, 내가 날 찾았다고 들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됐어요. 정말 많이. 잠시 침묵. 포장마차 안으로 국물 끓는 소리만 울렸다. 그리고 장로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수진아, 너한테 숨긴 게 많다. 그 말은 내내 가슴속에서만 맴돌던 진실이 드디어 문 밖으로 나오려는 듯했다. 내 아버지, 그분이 힘들어 하시던 마지막 시기에 수진의 심장이 묶인 듯 조여왔다.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다. 수진의 손이 떨렸다. 다이어리 속 J, S, 그 이니셜이 떠올랐다. 정말 아버지를 아셨어요? 장로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오랜 세월 쌓인 죄책감이 빛처럼 고였다. 그래, 너의 아버지와 나는 엮여 있었다. 수지는 숨을 삼켰다. 눈물이 저절로 고였다. 그럼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던 이유도 혹시 그건. 장로인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수진이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말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볼지 두렵다. 수진은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다. 그럼 왜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왜 무료급식소에 온 거예요? 왜 저한테 밥을 챙겨주는 걸 그렇게 미안한 얼굴로 받았어요? 장로인은 고개를 떨궜다. 그의 손등 위로 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떨어졌다. 내가 너희 가족에게, 너희 아버지에게 큰 짐을 남겼기 때문이다. 수지는 숨이 턱 막혔다. 그는 마치 처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처럼 어깨를 떨고 있었다. 너를 볼 때마다 너희 아버지가 떠올랐다. 그래서 너한테 밥 한 그릇 받는 것도.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말했다. 숨이 막혔다. 수지는 울컥하며 입을 가렸다. 그의 고백은 분노와 슬픔과 이해가 한꺼번에 뒤섞인 감정 폭탄처럼 떨어졌다. 그럼 저를 피한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장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너한테 더 가까워지면 더 상처 줄까봐. 상처는요. 이미. 수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이미 받았어요. 그날 저를 보고 도망치듯 사라졌잖아요. 장로인은 눈을 감았다. 그 표정은 평생 숨겨온 고백이 드디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의 통증이었다. 미안하다. 수진아. 그는 말을 하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어르신. 수진이 놀라 다가가자 장로인은 손을 내저었다. 괜찮다. 잠깐 숨이. 아? 목소리가 흐려지고 호흡이 거칠어졌다. 수지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얼굴이 창백하며 눈빛이 자꾸 흐려지는 이유를.
어르신, 아픈 거죠? 어디 안 좋은 거죠? 장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수진의 손등을 조용히 잡았다. 그 손은 기이할 만큼 차가웠다. 수진아, 그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이 늙은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용기다. 마지막? 수진이 놀라 묻는 순간 장노인은 떨리는 손끝으로 자신의 코트 안쪽을 가리켰다.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흰 봉투 하나. 이건 내가 봐야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건 너의 아버지, 그리고 나, 우리 둘의 마지막 기록이다. 그 말은 모든 진실의 문을 열기 직전 딱 하고 걸리는 쇠사슬 같았다. 수지는 상처 입은 듯 숨을 들이켰다. 그럼 아직 더 숨긴 게 있어요? 장노인은 눈을 감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가 없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흐려지고 있었다. 미안하다. 이 모든 게. 그리고 그는 비틀거리듯 몸을 기울였다. 수지는 바로 붙잡았다. 어르신, 정신 좀 차려요. 어디 아픈 거예요? 병원 가요. 병원 가요. 하지만 장노인의 몸은 더 이상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수진의 손을 꼭 쥐고 한 문장을 남겼다. 수진아, 내가 밥을 건네줄 때마다 나는 살아있다고 느꼈다. 그 말은 그날 밤 비보다 더 무겁게 수진의 가슴 속에 내려앉았다. 장노인의 손끝에서 흰 봉투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비로 젖은 포장마차 바닥에서 봉투는 눅눅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수지는 얼른 그것을 집어들며 눈물이 터질 듯한 숨을 삼켰다. 어르신 제발. 하지만 그의 의식은 이미 흐려지고 있었고 허공을 더듬던 손끝은 마치 수진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듯 조용히 그녀의 손등을 되짚었다. 잠시 후 도착한 구급차로 장노인은 실려갔다. 수진은 마지막으로 그가 누워있는 스트레처 옆을 따라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꼭 살아야 돼요. 저 아직 못 들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응급차 문은 닫혔다.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를 갈랐다. 수지는 그 자리에 홀로 서 있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남아 있었다. 봉투. 집에 돌아오자마자 수지는 봉투를 조심히 열었다. 마치 안에 든 내용이 자신의 삶을 변하게 할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봉투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다. 오래된 문서 몇 장, 수기로 빽빽하게 적힌 편지, 신문 스크랩. 수지는 손이 떨리는 채로 편지부터 펼쳤다. 편지는 느린 필체로 시작되었다. 수진아, 이걸 너에게 건네는 순간이 내가 평생 가장 두려워한 순간이다.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편지는 이어졌다. 너의 아버지는 나와 얽히지 않아야 할 사람이었다. 그는 성실했고 누구보다 바르게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를 만남으로써 그의 삶이 무너졌다. 수지는 눈을 깜빡였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삶을 무너뜨렸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굉음을 내며 종을 울렸다. 편지의 다음 문장은 더 잔인했다. 그때의 나는 돈이 사람을 좌우한다고 믿었다. 강한 자만이 남는다고 믿었다. 그 믿음 속에서 너희 아버지를 이용했다.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수진이 떨리는 숨을 내쉴 때 편지 뒤쪽에서 더 잔혹한 고백이 이어졌다. 그분이 가진 작은 회사를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인수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선을 넘었다. 수지는 그대로 편지를 내려놓았다. 손등이 떨려 글씨가 흔들려 보일 정도였다. 아버지가 회사 잃고 우울증으로 무너져 가던 그 시기, 그 중심에 장로인이 있었다. 하지만 편지는 쉽게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수진아, 너희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살려주려고 했다. 인생을 다시 살라고, 나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다고.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그랬다. 누구보다 사람을 믿고 상처받으면서도 누군가를 탓하지 않던 사람. 장로인의 글씨가 더 흐려지고 있었다.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배웠다. 그리고 너를 보며 그 사람을 다시 떠올렸다.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봉투에 남아있던 신문 스크랩을 펼쳤다. 신문 스크랩. 수년 전 기사 한 장. 기업 유동성 조작 의혹 제의. 송 회장 사과문 발표. 노령의 재계 자금줄 숨은 큰손의 몰락. 내부 고발로 드러난 사채 자금 흐름. 작은 사진 속 정장 차림의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 얼굴은 무료급식소에서 허름한 운동화를 신고 늦게 들어오던 그 남자와 완벽하게 겹쳐졌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장로인은 돈으로 많은 사람을 흔들던 시대에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피해자 중 하나가 수진의 아버지. 편지의 마지막 부분.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나는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한다. 의사는 내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했다. 수지는 입을 막았다. 그의 비틀거림, 흐려지는 시야, 차가운 손등, 모두가 설명되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너에게 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그리고 펜이 멈춘 듯 다음 문장까지 간격이 있었다. 내가 내게 준 밥 한 그릇이 내 삶의 마지막 기억이었으면 해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수진의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책상에 얼굴을 묻고 한참 동안 소리 없이 울었다. 아버지의 고통, 자신의 어린 시절 불행, 어르신이 보여온 묘한 죄책감, 모든 것이 한 줄기의 선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감정이 스멀거렸다. 그럼 왜 무료급식소에, 왜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편지는 마지막 문장을 남기고 있었다. 수진아,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나를 미워해줬으면 했다. 그래야 내가 조금은 편해졌을 테니까. 그런데 너는 나에게 내 아버지 같은 따뜻함을 주었다. 수지는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이 편지 하나만으론 아직 모든 진실이 드러난 게 아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무너진 과정, 그 과정에서 장로인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그가 고백하지 않은 남은 진실, 모두가 여전히 잠겨 있었다. 그러자 수진의 마음에 처음으로 분노가 진하게 고여갔다. 어르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이걸로 끝낼 수는 없어요.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끝내는 순간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미확인 번호. 어제와 같은 번호. 수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선명했다. 수진 씨죠? 장 회장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 말이 수진의 심장을 그대로 흔들었다. 병원 복도는 낮은 조명의 빛 아래
적막했다. 의사들의 발소리와 간호사들의 차분한 목소리가 멀리서 울려오는 듯 현실감마저 희미했다. 수지는 문 앞에서 숨을 고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하루 만에 심장이 이렇게 무겁게 내려앉을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처음 알았다. 문을 열자 약 냄새와 희미한 산소의 냄새가 섞인 공기가 흘러나왔다. 침대 위 장로인이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얼굴은 어젯밤보다 더 창백했고 산소줄이 얇게 코에 걸려 있었다. 어르신. 수진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떨렸다. 그녀가 다가가자 장로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빛은 흐려져 있었지만 수진을 알아보는 순간 조용히 빛이 스쳤다. 왔구나,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약하고 가늘었다. 수진은 의자에 앉으며 바로 말을 꺼내지 못했다. 목이 메어 올라와 숨을 삼키기도 어려웠다. 몇 초의 침묵 끝에 그녀는 겨우 입을 열었다. 봉투 봤어요. 장로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엔 오랜 세월 묻어둔 죄책감이 폭풍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그래서 왔습니다. 이제 도망가지 말고 말해주세요. 진짜로 무슨 일이었는지. 장로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걸 다 말하기엔 내가 시간이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수진의 말에 장로인은 눈을 감았다. 그 말이 주는 현실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희 아버지 좋은 분이었다. 수진의 눈이 젖어갔다. 아버지에 대한 말 한 줄이 이렇게 가슴에 비수가 될 줄은 몰랐다. 그때의 나는 돈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했지. 기업을 살리고 죽이는 건 서류 한 장이면 된다고 믿었다. 숨을 한 번 죽이고 그는 이어 말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 회사에 압박을 넣었다. 수지는 숨을 들이켰다. 왜요? 왜 우리 아버지였어요? 장로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의 주름 깊은 곳에서 지난 세월이 고통스럽게 스며 나왔다. 너희 아버지 회사는 규모가 작았고 자금 흐름도 좋지 않았다. 그런 회사는 내가 움직이기 쉬웠지. 수진의 손이 떨렸다. 쉽다고요? 그 이후로 장로인은 고개를 떨구었다. 맞다. 그땐 그랬다. 나는 약한 곳을 건드렸고 그걸 일이라고 생각했다. 쓰라린 고백이 이어졌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었다. 수진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가 어르신을? 그래. 그분은 모든 걸 잃기 전날 밤 나를 찾아와 말했다. 장로인의 눈이 희미하게 젖어들었다. 제발 우리 직원들만은 건들지 말아 주십시오. 집 한 채 팔면 그걸로라도 갚아보겠습니다. 수지는 입을 막았다. 가슴이 다 찢어지듯 아팠다. 장로인은 손등을 떨며 말했다. 그때 처음으로 숨이 막혔다. 어르신 왜 그때 멈추지 않았어요? 멈췄다. 수지는 놀라 그의 얼굴을 봤다. 내 아버지가 절 찾아온 다음 날 나는 거래를 멈추고 압박을 거두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장로인은 떨리는 눈빛으로 수진을 응시했다. 이미 늦었었다. 그 말은 천둥보다 무거웠다. 그분은 이미 모든 걸 잃은 뒤였지.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집도 팔아서 버텼지만 몸이 먼저 무너졌어. 수지는 눈물로 얼굴이 젖었다. 그때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아니에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건 어르신이 한 일이에요. 어르신이
우리 아버지를 무너뜨렸어요. 그 말에 장로인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 줄의 눈물이 그의 주름 사이로 흘러내렸다. 맞다. 내가 그랬다. 그는 떨리는 손끝을 들며 말했다. 그래서 너를 보자마자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내게 건네준 밥이 너무 따뜻해서. 그의 목소리가 떨려 끊겼다. 처음으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 말은 장로인이 평생 한 말 중 가장 진심이었다. 수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그럼 왜 무료급식소에 오신 거예요? 그 많은 곳 중에 왜 하필 우리 급식소였어요? 장로인은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너희 아버지 마지막으로 일하던 곳이 그 근처였다. 수진의 숨이 멎었다. 나는 그분의 흔적을 따라갔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밥을 사 먹던 곳, 그분이 자주 앉아 있던 벤치, 그의 눈빛은 멀리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세상에 남긴 따뜻함이 스며 있는 곳이 그 급식소였다. 수지는 손을 꽉 쥐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그래서 왔었다. 나를 용서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서 흐려졌다. 그분의 온기를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싶어서였다. 그 말에 수지는 더는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미소 짓던 모습, 어깨가 무너져 내리던 모습, 밤마다 서리를 붙잡고 울던 모습. 그 모든 장면이 눈앞에서 뒤섞여 무너졌다. 그리고 아버지의 흔적을 따라 무료급식소까지 찾아온 한 남자. 그 죄책감으로 늦은 발걸음을 이끌던 사람이 바로 지금 눈앞에 누워 있었다. 수지는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이제 숨기지 말아요. 그 말에 장로인은 힘겹게 눈을 떴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그렇다. 이젠 말해야 한다. 그 순간 기계음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삐삐삐. 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르신, 어르신. 간호사들이 달려오는 소리, 밤새 억눌렸던 진실의 문이 바로 열리려는 순간 장로인의 의식은 다시 어둠 속으로 떨어져 갔다. 삐삐삐. 기계음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수지는 손이 얼어붙은 채 장로인의 침대 옆에 붙잡고 서 있었다. 어르신, 어르신. 간호사들이 달려와 장로인의 상태를 확인했다. 의사는 심전도를 보고 얼른 지시했다. 혈압 다시 떨어집니다. 산소 올리고 혈액 검사 준비하세요. 병실 안은 한순간 전쟁터처럼 소란스러워졌다. 수지는 그 혼란 속에서도 장로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어르신 제발, 저한테 아직 못한 말이 있다면서요. 그녀의 떨리는 음성은 소란 속에서도 그의 귀에 닿았는지 장로인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의사가 빠르게 말했다. 가족이신가요? 아니요. 그런데 가족처럼 중요해요. 그녀의 목소리에 의사는 잠시 시선을 멈추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잠깐만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안 돼요. 이분 지금 저를 부르셨어요. 지금 말해야 한다고. 저한테. 그 말에 의사의 표정이 흔들렸다. 결국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만, 잠시만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물러나자 장로인은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린 시야 속에서도 수진을 찾고 있었다. 수진아. 수진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눈물은 이미 멈출 수 없었다. 어르신, 이제 말해주세요. 숨기지 말고요. 장노인은 입술을 떨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너희 아버지, 그분이 회사가 무너질 때 나는 단지 압박만 한 게 아니다. 수진의 가슴이 꽉 조여왔다. 더 있었어요? 장노인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가 다시 떠졌다. 내 아버지 회사가 정말로 위험했던 건 내가 아니라 그의 입술이 마르고 갈라지며 떨렸다. 네, 부하놈들 때문이었다. 수지는 순간 멍해졌다. 부하? 장노인은 약한 숨 사이로 말을 이었다. 그땐 내가 기업 구조 조정과 자금 흐름을 맡았지만 모든 업체를 내가 직접 보진 않았다. 그 일의 절반 이상은 내 밑에서 돈 굴리는 놈들이 맡았지. 그럼 아버지를 무너뜨린 건 그 사람들이었어요? 장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엔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래, 그놈들은 이익만 따져서 너희 아버지 회사에 무리한 조건을 걸었다. 난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수진의 눈이 흔들렸다. 뒤늦게요? 장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움직임조차 힘겨웠다. 내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개입해서 압박을 멈추라고 했는데 수지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이미 모든 게 무너진 뒤였다. 장노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수십 년간 묶여있던 고백을 꺼내놓았다. 그놈들이 너희 아버지가 가진 기술을 다른 회사에 넘기려고 했었다. 수지는 충격에 숨을 멎었다. 뭐라고요? 기술을? 그래.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회사를 지키려고 끝까지 싸우다 버텼지만 장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너무 늦었었다. 수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아버지가 밤마다 책상 앞에 혼자 앉아 손이 떨리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일을 막아야 했던 사람은 바로 나였다. 그 순간 장노인의 목소리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향한 증오로 갈라졌다. 내가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수진의 눈물이 다시 솟았다. 그럼 왜 그때 바로 나서서 아버지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장노인은 고개를 떨궜다. 그땐 나는 그들을 감싸려 했다. 내 사람들이라고. 잘못된 충성심이었다. 그는 조용히 수진의 손을 쥐었다. 그게 너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꿰뚫는 무게였다. 수지는 흐느꼈다. 그럼 어르신은 제 아버지한테 사과라도 했어요? 장노인은 떨리는 눈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내 아버지가 내 이름을 마지막에 불렀을 때 수진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하셨어요? 장노인은 두 눈을 감으며 말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더라. 수진의 비명 같은 울음이 조용한 병실에 울렸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장노인은 그녀의 손을 쥔 채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듯 말했다. 그래서 나는 내 앞에 나타난 거다. 왜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고 갔으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한 번쯤은 변해보라고. 그는 숨을 고르며 이어 말했다. 나는 그 말을 수십 년 동안 떨치지 못했다. 수진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너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고. 밥 한 그릇 받으며 그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그 순간 장로인의 말이 끊겼다. 그의 손끝이 힘없이 떨어졌다. 기계음이 갑자기 빠르게 울렸다. 비, 비, 비.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르신, 어르신, 눈 좀 떠봐요. 아직 말해야 할 거 있잖아요. 아직 끝이 아니잖아요.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오고 의사들이 재빠르게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장로인은 수진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아준 뒤 힘없이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숨결 속엔 말하지 못한 남은 진실이 아직 남아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진도 알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숨긴 이야기가 단 하나 더 남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녀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것이었다. 장로인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긴박하게 움직였지만 수진의 시야에는 오직 침대 위에 누워있는 장로인만 보였다. 어르신 제발, 저한테 아직 못한 말이 있다면서요. 수진은 흐느끼며 그의 손을 쥐었지만 그 손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다. 제발, 일어나서 말해요. 진짜 마지막 말. 그거 듣기 전에는 저 그냥 못 보내요. 수진의 외침에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와도 잠깐일 겁니다. 그 순간 마치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듯 장로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의사가 놀라며 말했다. 의식 돌아옵니다. 수진은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어르신 들려요? 저예요, 수진이에요. 장로인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시야는 흐릿하고 초점은 정확히 맞지 않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다름 아닌 수진이었다. 수진아. 그 목소리는 말 그대로 삶의 마지막 힘이 담긴 소리였다. 수진의 눈물이 떨어졌다. 어르신, 이제 전부 말해요. 남은 거 하나 그거요. 장로인의 입술이 천천히 떨렸다. 그래, 마지막으로 하나 말해야지. 의사도 간호사들도 그 순간의 중요함을 알고 조용히 물러섰다. 수진과 장로인, 단둘만의 공간이 되었다. 마지막 진실. 장로인은 숨을 들이쉬고 마치 가슴속에 묻어둔 낡은 문을 여는 듯 천천히 말했다. 너희 아버지 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진짜 이유. 수진의 심장이 덜컥 멈췄다. 그건 내 부하 때문만이 아니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다른 게? 장로인의 눈가가 떨렸다. 그는 수진의 손을 더욱 간절하게 쥐었다. 너희 아버지가 그 직원들을 지키려고 모든 걸 떠안았다. 수진은 순간 알아듣지 못했다. 떠안았다니? 장로인은 흐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부하놈들이 기술을 빼내려고 했을 때 그 과정에 너희 아버지 회사 직원 몇 명이 얼결에 휘말려 있었다. 수진의 손이 흔들렸다. 아버지가 그걸 숨겼다? 장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분은 직원들 얼굴을 떠올렸다. 1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들, 가정 있는 사람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자신의 죄를 품은 채 무너져가는 사람의 것 같았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았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폭발하듯 쏟아졌다. 그런 사람을 어르신은 상처냈지. 장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내 아버지를 더 무너뜨렸다. 수진은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직원들 앞에서 항상 웃으며 말하던 모습. 우린 가족이다. 힘들더라도 내가 해결할게. 직원 잘 나가며 버티는 회사는
내가 원하는 회사가 아니다. 그 말들이 새롭게 의미를 가졌다. 그리고 이어진 비극. 왜 수진 앞에 나타났는가?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그에게 물었다. 그럼 왜 제 앞에 와서 밥을 받았어요? 장노인은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도 그 질문에 가장 깊은 고통을 담아 답했다.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 사람도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을 거야. 그랬다. 수진의 눈물이 더 크게 떨어졌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장노인은 떨리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가면 내 아버지의 그 말이 조금은 진짜가 될까 했지. 수진은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제가 아버지의 온기를 대신 느끼게 해줬다고 생각했어요? 장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건네준 밥. 그게 그분이 내게 마지막으로 건넸던 말보다 더 따뜻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말이 눈물로 흘러내렸다. 마지막 선택. 장노인의 숨은 점점 얕아지고 있었다. 수진아, 네, 미안했다. 그 말은 그가 평생 품고 살던 죄를 마지막으로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수지는 그의 손을 감싸며 눈물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저 아버지 대신 물어볼게요. 장노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말로 후회하세요? 장노인은 모든 숨을 모아 마지막 말을 남겼다. 후회 안 했다면 내 앞에 오지 않았겠지.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고마웠다. 수진아. 그 말과 함께 장노인의 손이 서서히 힘을 잃었다. 기계음이 잦아들었다. 의사들이 달려왔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수진은 그의 손을 꼭 쥐고 아무 말 없이 울었다. 그 울음 속에는 분노도 슬픔도 이해도 원망도 모두 들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의 이마를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아버지가 어르신도 언젠가 변하고 싶어 할 거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그 말, 저도 믿어볼게요. 그 순간 병실의 공기가 조용히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참석한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수진은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다. 관장은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 씨, 그분 많이 외로우셨나 봐. 그러니까 밥 한 그릇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거겠죠. 장노인의 유품은 많지 않았다. 허름한 코트, 손때 묻은 노트 한 권,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수진에게 작은 상자를 남겼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남자 둘. 한 사람은 아버지, 한 사람은 젊은 시절의 장 회장. 둘은 웃고 있었다. 사진 뒤엔 짧게 적혀 있었다. 내가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배운 날. 수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엔딩. 며칠 뒤 무료급식소. 수지는 배식을 하며 문가를 바라보았다. 항상 늦게 오던 그 자리, 오늘도 비어 있었다. 그러나 이젠 그 빈자리가 쓸쓸하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그가 남긴 말, 그가 남긴 눈빛, 그가 남긴 마지막 온기. 그 모든 것이 수진의 삶 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었다. 수진은 밥을 담으며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저 잘 지낼게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말, 이제 진짜로 믿어볼게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무료급식소에 따뜻한 김이 올라오며
그 웃음을 감싸 안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남겨진 따뜻함은 수진의 삶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